자, 그렇다면 일기를 에세이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사색의 깊이와 통찰의 넓이를 키운다입니다. 자, 나의 생각보다 그 깊이가 얕고 내 삶의 통찰에 자극을 주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읽을까요? 에세이는 필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력보다 더 중요한 건 진솔함과 통찰이고요. 다시 통찰은 메시지를 포함한 삶의 깨달음입니다. 자, 오늘도 출근을 해냅니다에 수록된 문구 하나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통근의 근자가 부지런할 근이라는 걸 알고 생각이 달라졌다. 고로 통근하는 모든 존재는 부지런하다. 나도 당신도 라고 제가 통근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많은 직장인 독자분들께서 공감하고 밑줄을 쫙 그어주신 부분인데요. 통근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직장인의 운명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고 그 숙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반복이라는 단어 안에서 통근, 그러니까 출퇴근이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침에 통근 버스를 타면서 버릇처럼 이야기하고 행하고 있는 통근의 뜻을 그제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통근의 근자가 부지런할 근이라는 걸 알고 저는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라고 힘들어만 하거나 스스로를 불행하다 생각하는 마음에 자부심을 갖고 싶던 내게 부지런할 근은 최고의 통찰이자 메시지였던 것이죠. 더불어 나도 당신도란 말로 저는 독자분들께 위로와 공감을 이렇게 넌지시 한번 던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기로 머문 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나는 통근이 힘들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힘을 내자. 끝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또는 나는 통근의 근자가 부지런할 근이라는 걸 알았다. 신기했다. 끝. 이랬거나요. 더 깊어야 하고 더 넓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색과 통찰이 깊고 넓을수록 평범한 일상도 다르게 보고 특별히 표현하려 할수록 우리는 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세이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둘째는 자기반성과 역지사지입니다. 사실 일기를 에세이로 바꾸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 이건데요. 제가 아마 바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늘 상사가 나에게 뭐라고 했다. 기분 나쁘다. 항상 나에게만 뭐라고 한다.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직장생활 정말 더럽고 힘들다. 내가 이러려고 힘들게 공부한 게 아닌데 당장 때려치우고 내일 하고 싶다. 자, 고백한 건데 저는 여러분들의 일기를 훔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직장인 분들이 노트나 PC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일기를 아마 한 번 또는 여러 번 쓰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게 일기다운 일기의 내용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자기반성과 역지사지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상사가 나에게 뭐라고 했다. 역시나 기분이 좋지 않다. 저 사람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뚫고 입으로 나올 뻔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단 메시지에 집중하기로 한다. 기분은 좀 나중에 나빠도 된다. 그러고 보니 내가 지금 보고서를 급히 만드느라 오타가 있는 것 같았다. 자, 자기 반성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상사도 그의 상사에게 보고를 하다 혼난 것 같은데 나라도 나에게 화를 낼 만하다는 생각이다. 역지사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깨달음과 메시지가 튀어나옵니다. 그의 말하는 방식은 기분 나쁘지만 상황을 볼 때 내가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내가 상사가 된다면 감정과 메시지는 구분해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기분은 좋지 않아도 뭐라도 하나 배운 의미 있는 날이라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상사의 잔소리를 감정과 메시지를 구분하여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낼 수 있으니까. 자, 어떤가요? 일기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반성과 역지사지는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메시지가 되어서 상사의 잔소리도 감정과 메시지를 구분해야겠다. 다음엔 내가 잘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아마 댓글 중에는 맞아요. 또는 정말 그러네요. 저도 한번 그래봐야겠어요. 란 댓글이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반성과 역지사지는 스스로를 메타인지함으로써 깨달음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에든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에세이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위로와
공감이죠. 그것은 누군가의 감정을 이해할 때 비롯되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되거나 공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정말 그런 따뜻한 에세이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그 진솔함과 온기는 아마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심지어는 사물이나 상황에도 감정을 이입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 감정을 이입한다는 건 상대방을 숨쉬는 존재로 인식하고 대우한다는 것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안도현 시인님의 너에게 묻는다. 많이 알려진 시인데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한 프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 또 제 주변 여러 가지 사물에도 감정이입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가끔 물티슈에 감정이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존재, 군말 없이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존재, 포용하고 수용하고 결국 자신은 더러워지고 다른 이에게는 깨끗함을 선사하는 존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사물에게서도 감정을 이입하면 이렇게 희생이란 메시지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을 저는 글쓰기를 통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이입을 하면 이야기가 풍부해지고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세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산문은 어떤 뜻이냐면 운율이나 음절의 수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세이를 쓴다는 것은 무언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말인데요. 다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얽매이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아채려야 됩니다. 내 글이 누구한테 읽힐까? 이렇게 쓰면 비웃지 않을까? 일기는 일기장애란 악플을 받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바로 글쓰기를 멈추게 하는 상념들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세이는 필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이 넓게 생각하고 자기 반성과 역지사지를 해보면 주변의 것들에 공감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읽는 글이 탄생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들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챙겨야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글쓰기와 삶의 선물이니까요. 계속해서 깊이 사색하고 통찰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쓰기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그러니까 일기에서 벗어나서 이 에세이를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진솔한 글쓰기를 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일기를 에세이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글쓰기의 시작이니까 일기라도 우선은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다듬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에세이를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